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비조라고 비조까지 예, 모시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평론가님 지난번에 이야기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난번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요 엄청난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TV에 보이지 않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이 뉴스 브리핑이라도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요즘에 TV에 안 보이십니까? 글쎄 뭐 세상이 저를 안 불러주는 모양이죠. 뭐 세상이 안 부릅니까? 정권이 안 부릅니까? 그건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황장수 소장의 뉴스 브리핑 늘 불러주셔갖고 보면 어쨌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황태순 이 비조 평론가가 TV에 나가는 그날까지 뉴스 브리핑에서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기로 아까 점심 때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딱 한 잔 먹었습니다. 딱 한 잔. 유자 막걸리. 예. 근데 지금 인사가 이제 저는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예. 장관 18 중에서 지금 6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보면 이번에 보면은 장관 자리가 18개죠. 18개. 예. 하나 늘었습니다. 원래 17개였는데 예. 하나가 늘었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보면 중기청에서 이제 중소기업부로 됐죠. 중소벤처기업부로 됐는데 그 18개 장관 자리 중에서 6명. 그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4명은 현역 의원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정환 이 4분 정도가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2사람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부총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 이 문제 갖고 그야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죠. 사실 보면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경제든 안보든 뭐 모든 것이 총체적 위기죠. 총체적 위기죠. 마침 어제도 보니까 아마 김정은 북한에서는 보면 우리 미사일이 그동안 IRBM, MRBM, ICBM을 빼놓고는 웬만한 한 5,000km 미만에 있어서 중거리, 단거리 모든 곳에 어제는 보면은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한 150km쯤 되는 150, 200km까지 가는데 이것은 고도가 2km 미만. 마지막 보면은 이 보면 항공모함이나 함을 때릴 때는 지대함. 지대함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이죠.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에서 썼던 게 프랑스 엑소세 미사일이라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영국의 구축함이 그 가라앉았으니까. 그 마지막 가면은 수면이 한 몇 메다 몇 메타를 바다에 바짝 붙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 한마디로 공중 어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실상 ICBM 즉 미국 본토를 갖다 공격하는 걸 빼놓고는 5종 실험을 다 끝냈는데 즉 안보적 위기가 커져 있는데 실제 올해 말에 월말이죠. 월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얼개를 엮어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예요. 근데 그분이 뭐 의혹은 의혹이다 치고 청문회에 나와서 주요한 안보 현안, 사드 문제나 일본과의 또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마치 거대한 갱력을 쌓은 양 한국이 낳은 뭐 여성 유리천장을 깬 국내 국제사회에서 모두 유리천장을 깬 총화처럼 마치 남녀 간의 어떤 성대결처럼 하면서 여성들의 지지를 몰아내는 듯한 어제 또 결정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죠. 나는 친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해결을 분리했다. 그 대목에서 여성단체에서 그야말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성단체에서 환호를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기획이 된 건지 그것도 저는 좀 수상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사실 그래요. 아유, 황 소장님. 혹시 예전에 말이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총리 후보자라던가 국무위원 후보자가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대외 활동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전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2번째 봤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임 정부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당시 어린이집에 가서 뭔가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뭐 약간 제스처라고 할까요? 뭐 글쎄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정치적 쇼 같은 그런 행보를 갖다가 취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면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거짓말 논란이라든가 탈세 의혹 등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했어요. 물론 나중에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이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기획된 작품이냐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분들이 지금 어제 그제 계속 강경화 장관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또 일부 여성 단체에서 보면 강경화 후보자야말로 그야말로 그 유리천장을 뚫었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보셨죠? 예. 지금 강경화 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시 원유철 의원 등이 묻기를 자 그럼 사드를 제외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얘기해 보시오. 그때 5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혀 컨텐츠가 없으니까. 5초 동안 침묵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 5초 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직 현안 파악이 잘 안 돼서 즉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검증 문제 즉 도덕성 검증에 그 준비하느라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안보 현실이 그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밑에 뭐 국장들 과장들이 써준 것을 갖다 그냥 읽는 수준의 장관 갖고 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야3당의 공통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유리천장 뚫었다는데 예. 이하여고 인맥으로 추천되어서 DJ 통역했습니다. 인수위 때 DJ 통역 잘했어요. 예, 통역은 잘했다고. 외교부에 특채됐습니다. 그렇죠. 통역 잘한 거하고 통역은요. 그냥 그거는 아주 단순한 노동입니다. 제일 간단한 노동이 통역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만 잘하면 누구나 통역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통역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역 잘해서 외교부에 특채됐고 DJ 정권에 그래서 국장까지 갔고 그것도 잘했죠. 사실 편파적인 지원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정권 또 노무현 정권에 타서 유엔에 갔고 그래서 유엔에 이제 코피 아난 쪽에 조금 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반기문 총장 되니까 반기문 총장의 일종의 이 덕을 봤어. 봤죠. 정권에. 그래서 유엔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과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이 한국 현실에서 외교 안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야말로 자기 능력으로 돌파해야 될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럴싸한 경력만 주변에 달고 있으면 그것이 정치권을 타고 올라갔던 인맥을 힘줄을 타고 올라갔던 무조건 그걸 갖다가 대단한 데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자주적으로 생각하자는 사람이 이 정권의 핵심들일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주적으로 생각합니까? 타이틀에 그럴싸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북한의 북핵 위협 또 북미사일이 우리를 갖다 목을 죄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어제 환구15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대한민국 정부 말이야 당신들 흔한 얘기를 좀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미국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서 마치 뭐 처리할 듯이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확실히 빼기 전에 말이 레드라인을 밟는다면은 너희는 전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환구15의 이야기예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그야말로 고도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될 것이 외교 컨트롤 타워인데 자 우선 정우영 안보실장이 그렇다고 대미 외교, 대중 외교 그건 통상 전문가죠. 통상 사과 얘기해봤습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엔에서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었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다자 외교 쪽에 거기에서도 유엔에서 무능하다고 유엔에서 공식 보고서에 나와가 곧바로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보면 그나마도 밑에서 뭐 외교 안보수석 역할을 해야 될 또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 보면 오늘도 보면 오늘 저녁에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나겠다. 왜? 민주당 지도부하고 너무 대화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치 민주당 안에서도 보니까 험한 소리가 나오던데 한 달 동안 뭐 했느냐고 오재서 이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만. 또 문희상도 전 네. 대표 같은 경우도 근데 마치 또 우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쓴소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청와대로부터 즉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겠죠. 전화번이 딱 한 번이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낙연 총리 지명 앞두고 사실 10분 전에 전화온 게 처음이다. 그동안 당정간에 굉장히 보면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박근혜 불통이나 뭐 문재인 불통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저 누굽니까? 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삼통 정부다. 즉 국민들에게 쇼톡,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 아니고 쇼통. 그다음에 언론에는 먹통. 그다음에 야권과는 국회와는 불통 아니냐. 그분도 충북분이라서 도종환 씨 비서대가 시를 좀 쓰네요. 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가운데 실제 보면은 이낙연 총리도 가까스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리와 달리 장관은요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채택돼도 눈 딱 감고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자,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하고 통보를 합니다. 열흘 이내 시간 내에서. 즉 통상 그 경우는 하루 정도 말밀려줍니다. 국회에다 내일 오늘 밤 12시까지 좀 알려주시죠. 안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임명하면 그만이고,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보면 김기정 교수도 그만둔 상태에서 아마 임성남 제1차관을 갖다 이번에 유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자주파들 입장에 눈에 가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임성남 차관 같은 경우는 정통적 외교 관료로서 이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동맹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파라는 것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 잘라버렸을 때는 미국하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만 없죠. 지금 살려준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임성남 차관을 거의 유일하게 유임시킨 상태에서 강경화 장관 이 후보자를 갖다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그를 위해서 사전포석으로 금요일날 저녁에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쨌든 12일날 지금 현재 계획대로면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경정,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국회에 직접 와서 시정연설하겠다. 즉 국민들에게 직접 보수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야당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단들과 오찬을 갖다가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참고로 정우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저는 데자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수위원장으로 김용준 씨를 발표하고 그 사람을 총리로 발표했을 때 연세가 70대 중후반에 가는 몸을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분을 총리로 앉혀놓고, 저는 3인방이나 뭐 뒤에 알았지만은 최순실이가 다 주무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강경화라는 사람이 겉으로 달고 있는 타이틀하고는 다르게 저는 머릿속에 들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을 갖다가 앞에 세우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앞에 세워서 뒤에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실제로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을 뒤에서 다 주무르려고 일부러 약체를 갖다가 세우고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강경화는 밀어붙인 채 희생양으로 헌재소장하는 김희수를 이렇게 낙마시키고 어차피 하나쯤은 던져주고 나머지는 밀고 가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충분히 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보면 현재 이제 김동연 이제 기재부 장관, 국무총리 부총리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도 보면은 뭐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뭐 다 일단 전격 판정이 날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김상조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보니까 아마 국민의당이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과 이야기하면서 좋다. 이건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하자.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900점인데 901점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양해하에 통과시키자. 조건부 통과죠. 문제는 두 사람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또 한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인데, 강경화 후보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헌재소장 같은 경우는 국가 운영과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럼 뭐 중요한 판단일 때마다 그냥 가는데, 또 소장이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뭐 아시지 않습니까? n분의 1이니까. n분의 9명 중에 선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사실상 수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우용 지금 보면 안보실장,
등등등 또 아마 김기정 외교안보 수석 역할인 사실은 안보 2차장이죠. 2차장 낙마했습니다만 여기 박선원 이른바 자주파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주파 핵심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박선원 씨, 한 사람이 서주석 씨인데 서주석 씨는 국방부 차관으로 이미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 이른바 문정인 그 특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강경화 장관 쪽을 갖다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 표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더 별도로. 헌법재판소장은 총리하고 똑같습니다.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좀 약간합니다. 호남 민심을 생각해서는 좀 찬성을 해줘야 될 텐데 내부적 분위기는 이건 아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기명 표결이니까 인사 문제는 알 수가 없죠. 투표를 하게 되면 낙마할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지금 이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강경화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김희수를 갖다 이른바 야당의 먹이로 던져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 황 소장 말씀이신데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제 서주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여태까지 대부분은 100% 이 군 출신 장성 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민국방부 장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걸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저항에 부딪힐 수 있거나 비판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안보 위기에서 국방부 장관은 캠프에 있는 줄선 장성 중에서 좀 약한 사람 하나, 공군이나 해군 참모총장 하나 앉히고 국방부 차관을 서주서기를 앉혀서 사실상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를 전체를 통제하는 이 상황 노릇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싸다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국방부라고 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해서 싸워야 되는 단체인데 거기에 북한하고 협회 정책을 가자고 이 민족 자주적으로 생각하자는 사람을 국방부 차관으로 앉혀서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 대응을 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사드 문제가 이게 좀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은데 사드 문제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5종 미사일 세트를 사실상 완성한 게 걔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길고 짧고 높이 가는 거 낮게 가는 거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배를 때리는 거부터 해서 뭐 본토를 때리는 거, 괌을 때리는 거, 부산을 때리는 종합 거 선물 세트로 만드는 세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충격적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보면 이제 감사원에서 국방부와 감사원에서 내부 감찰하고 내부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인즉슨 지금 중국이 그동안 화들짝을 싫어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계속 작동을 하되 실제 그 중국은 엑스밴드 레이더 갖고 레이더를 우리 들여다보니 싫다 얘기하지만 주한 미군이라든지 미 장군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유사시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미사일로 성주를 공격하고 칠곡을 공격하고 부산을 공격하고 평택을 공격했을 때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사일 포대가 있어야 됩니다. 포대가 있어요. 주한 미군에 있는 군 사령관들 입장에서 레이더라는 것은 종말 단계. 그러니까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지는 걸 또 확인해서 그걸 추적해가면서 때리는 그것이 바로 보면 레이더의 기능일 뿐이고 중국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은 굉장히 중국을 의식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딕 더빈 민주당 이선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그 상원의 원내 대표, 원내 총무인데 딕 더빈이 어제 미국에 돌아가서 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갖다가 중국하고 관계를 갖다가 좀 좋게 함으로써 이렇게 즉 중국 측에 붙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뭐 새삼스럽게. 제가 좀 새삼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어제가 보면 미 육군에 대해서 이제 예산 청문회 자리고 그 예산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국에는 사드가 많을 것 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 6개 세트, 전 세계에 6개 세트에 불과할 뿐이고 그 중에 하나가 괌에 있고 한국에 있고 하나 일본은 레이더만 있고 일본은 레이더만 2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본토에 있는 건데 미국은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 그 작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령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 사령부 휘하에 중동 지역, 뭐 아프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나토 사령부도 있고 이 사령관들은요 지금 서로 싸들 달라고 난리예요. 왜? 자기들 유사시에 자기가 휘하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자 뭐 15만이든 20만이든 지켜야 되거든요. 사령부 본부의 헤드쿼터에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 한 방 맞아버리면 끝나니까. 거기 안 맞기 위해서 내려오는 걸 격추시키겠다고 저거한테 다 달라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사드 좀 2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근데 2기는 정상 작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가 바퀴 6개가 있거든요. 근데 바퀴 2개로 갑니까? 안 가죠. 사드는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작동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자동차가 보면은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보조바퀴 2개에서 6개로 움직이듯이 사드 체제라는 것은 레이더로서 그야말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추적하면서 상대방 미사일을 추적하면서 6개, 48개의 미사일로서 격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3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서 매뉴얼이 딱 있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서 이걸 갖다가 거물처럼 쏴서 떨어지는 걸 격추하는 건데 그걸 2개만 올려놓고 4개는 지금 한국에 왔는데 창고에 갖다 놓으면 녹슬죠? 예, 녹슬고 이게 전기 꼽아야 돼 그것도. 그런데 지금 더 웃기는 거는 여기 기가 찬 게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사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싼 거 1조짜리 한국에 갖다 놓고 녹슬이지 말고 그냥 뜩 드러내서 갖고 가서 다음에 갖고 오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급한 게 아니라며요. 그런데 1조짜리를 이거 전기를 갖다가 말입니다. 고압 전류가 필요해서 성주 골프장에 전기가 다 있는데 골프장이 그 밝잖아요. 그런 골프장에 밝기 정도의 전류 전압으로도 안 되는 초고압 전압을 갖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전기를 미국에서 갖고 와서 갖다 놨어요. 사드용 발전기를. 왜? 한국이 빨리 전기 연결을 안 해주니까 고압선으로. 그런데 그걸 발전기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 들어가는 걸 밑에서 다 막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검문을 해가지고 미군이 하도 그래서 부식차에 싣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헬기로 옮긴대요. 아니 부식차. 근데 부식차를 검색을 해서 주민들이 그 부식차에 기름 실었다고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 돼서 헬기로 날랐는데 미군 헬기가 지금 뭐 고장이 나고 딴 데 가서 한국 헬기가 한번 날라줬다고 그 한국 헬기가 나름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그럼 이쯤 되면 이게 동맹입니까? 동맹이 아니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남 비싼 무기를 쓰지도 않고 한국 창고에 갖다 놓으면 이건 미국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바로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셨던 것이 미국에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딕 더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여야가 없고 거기는 그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몇 개 안 되는 그야말로 고가의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주한미군의 어떤 방위력을 향상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했어요. 근데 환경평가 그것도 보면 갑작스럽게 환경평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우리 저 성주 골프장의 사업 부지가 약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만 평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원래 그 상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 부지가 더 70만 제곱미터. 아니 총은 뭐 100몇십만이에요. 네, 그 중에 절반쯤 준다. 70만 제곱미터니까 이건 35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고 더 놀라운 얘기는 이런 얘기 나왔어요.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 일반 환경 평가를 받으면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 하니까 괌에 미군이 23개월 걸렸다. 23개월 걸렸는데 그건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갖다 놓고 완벽하게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제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다가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환경 평가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가 2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쯤 되면 아까 우리 황 소장 걱정하셨던 대로 저는 아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령관들은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군을 좀 지켜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이란하고 좀 맞붙는 중부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언제 이란이 지금 보면 호메니 그 무덤이 좀 보면 지금 이번에 카타르 그러거나 이란 테러 때문에 미국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란이 선언했잖아요. 선언하고 이런 카타르에 중부 사령부에 미국 10,000명이 있는데 이란에서 한 방 때려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드 달라 그럴까 안 달라고? 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약간 이중 플레이 같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배치 좀 2기 발사 2대 이걸 뭐 철수할 것은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주체인 그 어떤 운영 주체인 미군으로 봐서는 약오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곤충을 잡아다가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더듬이 2개를 잘라버리고
발 4개를 잘라버리고 앞발 2개만 하다가 거기에다가 밥 미기고 있으면서 곤충 잘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국방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군사적이거나 긴급하거나 국가적 필요성으로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소파 협정이 안 해도 돼요. 네. 소파 협정에 꼭 한국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 사드 부지보다 150배가 더 큰 평택에 공사하는 동안에 환경영향평가 1년 만에 끝났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평택이 지금 사드보다 150배예요. 1500만 평방메타.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거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예. 처음에 보면 반미무 좀 어떠냐? 난 미국 가본 적도 없다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꾸 신경 끌다가 하다 보니까 막상 미국하고 약간 신경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 그러시다면 우리 군대 뺄게요. 사실상 뒤로 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희 나라의 인계철선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한강 이북에 있지 않겠다. 그래서 군대를 갖다가 동두천과 평택으로 다 모아가 동두천 의정부 이런데 휴전선 주변에 있던 미군 부대가 싹 다 내려갔죠. 싹 평택으로 가겠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여정부 입장에서도 뜨거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자기 전통적 지지층으로 반발을 샀습니다만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뭐 저기 대출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 앞에 몰려가가 운동권들이 그 공사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난리쳤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방치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평가 1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는 뉴스를 못 봅니다. 그 방송들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봅니다. 뭐냐니까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성주 그 롯데골프장 부지 그 앞을 갖다가 이른바 시민사회단체들이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검문을 해. 자기들끼리 검문소 만들어서. 거기다 보면 실제 지금 일반 골프장에 들어간 일반선 뭐 220V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고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전압이 높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고압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갖다 놓고 기름을 대는데 기름도 못 되게 해요. 그래서 5월 14일 그 북한에서 날라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잡았는데 5월 21일 날 쐈을 때는 전기가 없어갖고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조짜리 무기를 기름 가지고 꺼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극할 게 아니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빼야지.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폭스 TV라든지 미국의 또 우파들이 하는 각종 라디오나 이런 데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라 이야기가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라크 파병하고 아프간 파병하고 할 때 얼마나 3,000년 파병하는데도 일마 정규군은 안 된다. 정규군이 아니죠. 보병, 그러니까 전투병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공병, 의무병으로 하되 나머지 특전사 요원들을 갖다 이 공병과 의무병을 지키는 이런 형태로 약간 꼼수죠. 그런 식으로 해서 3,000명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르빌에 내가 갔잖아요. 갔다 오셨고. 그 부대 가고 네. 제가 거기서 좀 설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오기 전부터 가 있었어요. 예. 가면요. 허허 벌판에 이라크에서 제일 안전해서 1년에 테러 하나 안 나는 데가 아르빌입니다. 쿠르드 지역이라. 그 허허 벌판에 한국군이 아무 할 일 없이 3,000명이 벌판에 퍼지고 앉아있고 매일 몇 차로 한 100명, 200명이 나가서 뭐 주사 놓고 뭐 애들 놀아주고 이런 거 하고 한국군이 있는 주변을 삥 둘러싸고 그 이제 우리 특전사 해병대 쿠르드 민병대 민병대 페시메르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군대가 3,000명이 간 걸 쿠르드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자, 그런 우리 3,000명 파병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28,500명의 그들로 봐서는 생떼 같은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 그야말로 그들이 봤을 때 미추왕인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빨가벗고 그냥 버텨라. 그리고 그나마도 조금 보호막을 치려는데 그거 갖고 보면 내부 정치적 문제 갖고 밀고 당기면서 흔한 얘기로 그들이 봤을 때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라든지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봤을 때는 장난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쪽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2002년에 효선 미선양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를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전하게 이런 사고였죠. 액시던트.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미군이 일부러 죽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촛불 시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청 앞에 촛불 시위가 뒤덮었어요. 그때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시위대가요. 그 모습이 CNN에 의해서 미국에 중계됐는데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장성 한 명이 나와서 불타는 성조기를 보면서 인터뷰에서 우리가 왜 한국을 더 지켜야 되느냐, 철수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때 또 한국의 그 직후에 총리가 미군을 인계철선이라고 CNN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미국 사람이 보고요. 왜 우리가 한국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미군 몇 명이 죽어야 되고 선발대로.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역할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해서 다 빼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먼저 이렇게 보면 엄중한 상황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다시 본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뭐 장관이 됐던 안보실장이 됐던 나름대로 그와 거의 전문성을 갖고 보면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이 장관이나 안보실장을 추동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흔들어 나가는 그 밑에 이른바 차관 내지는 비서관급들에서 이른바 자주파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이 자주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북한하고 기본 개념이 이겁니다. 이제 문정인 저 외교안보 특보의 평상시 지론이 이건데 우리가 북한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은 북한이 그러면 알아서 좀 이렇게 미사일도 좀 줄여줄 거고 핵도 좀 위협도 하면 다 잘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이른바 자주파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뭐랄까 현실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이런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그야말로 감성적 뭐랄까 접근이죠. 감성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다. 스웨덴에서 그 얼마 전에 북한과 미국 간에 정부끼리가 아닌 반감 반민 1.5트랙이라고 하죠. 회담이 있었죠. 네. 거기서 북한이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핵과 미사일 단 한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협상의 조건으로 그걸 끄집어내지도 마라. 그러니까 동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핵과 미사일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려면 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비핵이라는 게 있고 핵 동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핵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일단 외교라는 건 그래요. 서로 간에 각자 내밀 수 있는 최대치를 내밉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황 소장 서로 이제 적대 국가라면 나는 여기까지 내놔라. 비핵하면 또 상대는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서서히 조정해 가는데 결국 이 접합점이 가면 비핵은 북한이 현재 영어로 디스맨틀먼트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갖고 있는 핵을 다 폐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핵 동결이라는 것은 기존의 핵은 유지해 주되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쭉 하는 이야기들이 결론적으로 2020년까지 현 상태를 그냥 놔두었을 경우는 약 북한이 100기 정도의 핵무기가 100개라는 거죠. 핵무기, 즉 핵탄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계속 열심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미사일을 쏘는 것은 이 핵무기를 갖다 실을 수 있는 이 수단, 이동 수단. 운반체를 만드는 건데 이 두 개가 합체되면은 그걸로 이제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죽어도 좀 갖고 있는 거 뭐 지금 현재 20개 남짓 갖고 있다가 알려져 있는데 그 점점 이제 운반체는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는데 죽어도 안 없애겠다는데 무슨 수를 씁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리드하는 데를 끌려가면서 핵 동결, 즉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 전에 만든 건 인정해 준다.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처럼 그게 파키스탄 모델이에요. 예,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정해 주니까 더 만들지만 마라.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결국 그다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겠죠? 북한과 미국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 6.25 전쟁 때 싸웠던 거 다 있고 평화회담하자. 예, 평화협정으로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휴전 상태를 갖다가 전쟁 종결 상태로 만들고 평화협정 맺고 각자 대사관 만들고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주한미군 당연히 철수하고 주한미군의 모태인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당연하죠. 유엔 사령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아까 말한 핵심적인 외교 안보 통일 라인들은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다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인 특보라든가 전부 그 찬성하고 박선원 씨라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 그 아이디어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래 우리가 북한을 갖다 좀 선의로 대하면은 북한도 선의로 우리를 대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사람들 보고 선의로 감성적이죠. 강도한테 선의로 대하기 위해서 밤마다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황 소장 같이 말씀하시면 그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수구 보수 꼴통이고 이른바 냉전주의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DJ 노무현 정권에서 DJ가 언제 집권했습니까? 98년에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2월 15일.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이 2006년에 9월 달에 핵실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그때 뭡니까? DJ 5년, 노무현 3년 동안에 숱하게 줬습니다. 나왔죠. 숱하게 줬죠. 숱하게 북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벌기 좋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핵을 만들어가 딱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결한다고 칩시다. 북한에 핵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그건 김정은만 합니다. 자, 북한이 한 80개 있는데 60개는 짱박아 놓고 20개 우리 이거다. 다다. 더는 안 만들게 이래 놓고 60개 딱 숨겨놓은 거를 북한 전역을 뒤져서 누가 찾을 겁니까? 이 자체가요. 동결한다라는 자체는 동결이라는 표현이 사기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건 있죠, 사실은. 말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동결시킬 수 없는 거를 동결시키겠다고 하는 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고요. 드facto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는 걱정.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만약에 북한하고 진짜 실제로 보면 평화 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완전 외톨이가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코리아 패싱 패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거는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우리는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하고 독자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폐지하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핵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답이죠.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또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진보 좌파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이 좌파들은 특징이 반핵, 비핵, 반핵, 반핵을 평화. 좋아하고 평화,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핵을 갖지 말자. 아니 심지어는 지금 고리 1호기, 2호기를 비롯해서 기존에 지금 원전도 가동 중인 원전도 지금 보면 서서히 없애고 기본적으로 뭐 LNG라든가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데 과연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IAEA를 탈퇴하고 뭐를 갖다가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고 제가 저기 낮에 막걸리 한잔 해서 같은 생각을 좀 하셨죠? 하는데 예. 이 일본이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핵 2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낙하손해가요. 이빨을 갈았습니다. 어원이 될 때 우리도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하자고 해서 일본이 세계 최초로 원전을 상용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보고 허락을 해달라 해서 해줬죠. 그러고는 낙하손해가 집권했을 때 87년입니까? 81년 2년부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합의가 네, 플라자 그렇죠. 합의라고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가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엔하를 낮춰줬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수출하다가 바로 박살이 나버려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 대가로 딱 한 개 요구했습니다. 우리 원자력 폐기물 재처리 공장을 만들게 해주라.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그 대가로 일본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2,000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뭔 말인가? 일본은 작심만 하면 3개월 안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고체 연료로서 이 액체를 고체 연료로서 지금 상업용 인공위성을 갖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상업용 인공위성 카메라 대신에
핵무기 담는 그걸로 바로 ICBM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입장이.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핵동결로 합의가 돼버리면 곧바로 일본은 북한을 이렇게 대응한다면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이제 곧바로 ICBM을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랄까 큰 틀에서의 그런 어떤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만약 미국과 한국, 미국과 북한의 이원 3차 방정식 거기에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왕따 당하게 되면 우리 왕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그야말로 뭐 끌리듯이 북한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자, 월남이 72년쯤 딱 되니까 미국이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해서 조용히 월남에 주둔하는 미군 숫자를 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파리 협정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월맹하고 협정을 맺겠다니까 당시 TU는 월남의 대통령은 반대했잖아요. 월남을 빼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월남에서 게릴라 하는 베트콩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종북 좌파 같은 남한에 그 다음에 월맹하고 이 3자가 회담을 했잖아요.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왜 여러분들 전부 프랑스에 유학 갔거든 빨갱이들이. 그래서 저거 유학 간 그 파리에서 프랑스 주재하에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협정을 맺었어요. 74년에 협정 맺고는 미국이 그냥 우리 가진 무기 너네 가지라 하고는 도망가 버렸죠. 손 털고 나왔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베트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북한이 노리는 거는 미국하고 평화협정만 하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만 간다면 이 상황은 끝난다고 북한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핵 동결을 인정해 주자는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외교안보 라인에 썼어요. 강경화는 그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시키는 대로 해줄 만한 아주 만만한 외교부 관료가 있으면 좀 버티는 게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자주파 동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얘가 다 쫓겨났잖아요. 노무현 때. 그게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보면 윤영관 서울대 교수를 갖다 외교부 장관으로 앉혔어요. 굉장히 만만하게 봤지. 교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외교부 관료들 흔히 보면 이제 외교관 뭐 출신들 보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고시 출신들 외시죠 다. 엘리트 의식에 꽉 차 있죠. 이 나쁜 사람들이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버틴 거예요. 근데 윤영관 당시 장관이 그쪽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영관 장관이 참고로 지금 국민소통 수석하는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친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럼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 난리가 벌어져서 자주파 동맹과 싸우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짐작한 대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 사서 버리는 돌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밀어붙인다면은 결국 보면 한미 간에 한중 간에 이른바 우리가 북한과 아직 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18명 중에 6명만 지금 지명되어 있거나 지금 지명 청문회에 있는 상태죠. 네. 이런 상태라면은 저는 굉장히 보면 특히 경제 문제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실수를 갖다 용납하지 않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장관이 중심이 되고 잡아줘야 되는데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휘둘리게 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자칫하면 큰 어떻게 뭐랄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되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강경화 걸릴 지경입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삼통 정부다. 즉 국민들에게 쇼통,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 아니고 쇼통. 그다음에 언론에는 먹통. 그다음에 야권과는 국회와는 불통 아니냐. 그분도 충북분이라서 도종환 씨 비서대가 시를 좀 쓰네요. 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가운데 실제 보면은 이낙연 총리도 값다시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리와 달리 장관은요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채택돼도 눈 딱 감고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자,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하고 통보를 합니다. 열흘 이내 시간 내에서, 즉 통상 그 경우는 하루 정도 말미를 줍니다. 국회에다 내일 오늘 밤 12시까지 좀 알려주시죠. 안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임명하면 그만이고,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보면 김기정 교수도 그만둔 상태에서 아마 임성남 제1차관을 갖다 이번에 유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자주파들 입장에 눈에 가실 겁니다. 왜냐하니까 임성남 차관 같은 경우는 정통적 외교 관료로서 이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동맹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파라는 것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 잘라버렸을 때는 미국하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만 지금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성남 차관을 거의 유일하게 유임시킨 상태에서 강경화 장관 이 후보자를 갖다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그를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 금요일날 저녁에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쨌든 12일날 지금 현재 계획대로면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경정,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국회에 직접 와서 시정연설을 하겠다, 즉 국민들에게 직접 보수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야당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단들과 오찬을 갖다가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참고로 정우택 예,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저는 데자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수위원장으로 김용준 씨를 발표하고 그 사람을 총리로 발표했을 때 연세가 70대 중후반에 가는 몸을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분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약간 제스처라고 할까요? 뭐 글쎄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정치적 쇼 같은 그런 행보를 갖다가 취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면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거짓말 논란이라든가 탈세 의혹 등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이 좀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기획된 작품이 있냐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분들이 지금 어제 그제 계속 강경화 장관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또 일부 여성 단체에서 보면 강경화 후보자야말로 그야말로 그 유리천장을 뚫어놓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보셨죠? 예. 지금 강경화 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시 원유철 의원 등이 묻기를, 자 그럼 사드를 제외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얘기해 보시오. 그때 5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혀 컨텐츠가 없으니까. 5초 동안 침묵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 5초 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직 현안 파악이 잘 안 돼서, 즉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검증 문제, 즉 도덕성 검증에 그 준비하느라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안보 현실이 그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밑에 뭐 국장들, 과장들이 써준 것을 갖다 그냥 읽는 수준의 장관 갖고 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야3당의 공통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 좀 할게요. 유리천장 뚫었다는데 이하 여고 인맥으로 추천되어서 DJ 통역했습니다. 인수위 때 DJ 통역 잘했어요. 통역은 잘했다고. 외교부에 특채됐습니다. 그렇죠. 통역 잘한 거하고, 통역은요 그냥 그거는 아주 단순한 노동입니다. 제일 간단한 노동이 통역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만 잘하면 누구나 통역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통역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역 잘해서 외교부에 특채됐고 DJ 정권에, 그래서 국장까지 갔고, 그것도 잘했죠. 사실 편파적인 지원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정권 또 노무현 정권에 타서 유엔에 갔고, 그래서 유엔에 이제 코피 아난 쪽에 조금 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반기문 총장 되니까 반기문 총장의 일종의 이 덕을 봤어. 봤죠. 정권에. 그래서 유엔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과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한국 현실에서 외교 안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야말로 자기 능력으로 돌파해야 될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럴싸한 경력만 주변에 달고 있으면 그것이 정치권을 타고 올라갔던 인맥을 타고 올라갔던 무조건 그걸 갖다가 대단한 데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자주적으로 생각하자는 사람이 이 정권의 핵심들일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주적으로 생각합니까? 타이틀에 그럴싸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이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북한이 북핵 위협 또 북미사일이 우리를 갖다 목을 죄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어제 환95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대한민국 정부 말이야 당신들 흔한 얘기로 좀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미국 가서는 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서 마치 뭐 처리할 듯이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확실히 빼기 전에 만약 레드라인을 밟는다면은 너희는 전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환95의 이야기예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그야말로 고도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될 것이 외교 컨트롤 타워인데 자 우선 정우영 안보실장이 그렇다고 대미 외교, 대중 외교 그건 통상 전문가죠. 통상 사과ం 얘기해봤습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엔에서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었던 뭐 그런 어떻게 다자 외교 쪽에 거기에서도 유엔에서 무능하다고 유엔에서 공식 보고서에 나와가 곧바로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보면 그나마도 밑에서 뭐 외교 안보수석 역할을 해야 될 또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 보면 오늘도 보면 오늘 저녁에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나겠다. 왜? 민주당 지도부하고 너무 대화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치 민주당 안에서도 보니까 험한 소리가 나오던데 한 달 동안 뭐 했느냐고 오재서 이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만. 또 문희상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근데 마치 너 우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쓴소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청와대로부터 즉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겠죠. 전화번이 딱 한 번이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낙연 총리 지명 앞두고 사실 10분 전에 전화 온 게 처음이다. 그동안 당정 간에 굉장히 보면 잘 돌아갈 줄 알았던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뭐 박근혜 불통이나 뭐 문재인 불통이나 그 밥에 그건 아무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저 누굽니까? 정은 아닙니까? 경제든 안보든 뭐 모든 것이 총체적 위기죠. 총체적 위기죠. 마침 어제도 보니까 아마 김정은 북한에서는 보면 우리 미사일이 그동안 IRBM, MRBM, ICBM을 빼놓고는 웬만한 한 5,000km 미만에 있어서 중거리, 단거리 모든 곳에 어제는 보면은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한 150km쯤 되는 150, 200km까지 가는데 이것은 고도가 2km 미만 마지막 보면은 보면 항공모함이나 함을 때릴 때는 지대함, 지대함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이죠.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에서 썼던 게 프랑스의 엑소세 미사일이라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영국의 구축함이 그 가라앉았으니까 그 마지막 가면은 수면이 한 몇 메타를 바다에 바짝 붙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 한마디로 공중 어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실상 ICBM 즉 미국 본토를 갖다 공격하는 걸 빼놓고는 5종 실험을 다 끝냈는데 즉 안보적 위기가 커져 있는데 실제 올해 말에 월 말이죠. 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얼개를 엮어야 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해요. 근데 그분이 뭐 의혹은 의혹이다 치고 청문회에 나와서 주요한 안보 현안, 사드 문제나 일본과의 또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마치 거대한 경력을 쌓은 양 한국이 낳은 뭐 여성 유리천장을 깬 국내 국제사회에서 모두 유리천장을 깬 총화처럼 마치 남녀 간의 어떤 성대결처럼 하면서 여성들의 지지를 몰아내는 듯한 어제 또 결정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죠. 나는 친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해결을 분리했다. 그 대목에서 여성단체에서 그야말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성단체에서 환호를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기획이 된 건지 그것도 저는 좀 수상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사실 그래요. 황 소장님 혹시 예전에 말이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총리 후보자라던가 국무위원 후보자가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대외 활동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전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두 번째 봤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임 정부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당시 어린이집에 가서 뭔가 좀 이미지를 개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비조라고 비조까지는 안 되고 모시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지난번에 이야기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난번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요 엄청난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TV에 보이지 않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이 뉴스 브리핑이라도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요즘에 TV에 안 보이십니까? 글쎄 뭐 세상이 저를 안 불러주는 모양이죠. 뭐 세상이 안 부릅니까? 정권이 안 부릅니까? 그럼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황장수 소장의 뉴스 브리핑 늘 불러주셔갖고 보면 어쨌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황태순 이 비조 평론가가 TV에 나가는 그날까지 뉴스 브리핑에서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기로 아까 점심 때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딱 한 잔 먹었습니다. 딱 한 잔. 유자 막걸리. 예. 근데 지금 인사가 이제 저는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장관 18 중에서 지금 6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보면 이번에 보면은 장관 자리가 18개죠. 18개. 하나 늘었습니다. 원래 17개였는데 하나가 늘었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보면 중기청에서 이제 중소기업부로 됐죠. 중소벤처기업부로 됐는데 그 18개 장관 자리 중에서 6명. 그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4명은 현역 의원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정환 이 4분 정도가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2사람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부총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 이 문제 갖고 그야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죠. 사실 보면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